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등 장자못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장자창제라고 불리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무척 커서 대문만 99개에 달했고,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썩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독한 구두소예였습니다. 그는 굶주린 이웃에게 쌀 한 톨 나누어 주는 법이 없었고,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는 멀건 맹물 한 그릇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시아버지의 인색함과 포악함 때문에 늘 마음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누더기를 걸친 한 노승이 장자의 집을 찾아와 시주를 청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배고픈 중생에게 공양미 한 줌만 시주하여 공덕을 쌓으시지요. 이 소리를 들은 장자는 버럭 화를 내며 뛰쳐나왔습니다. 이 게으른 중놈아.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딜 와서 남의 재산을 탐내느냐? 쌀 대신 이걸 받아라. 장자는 마당에 솥똥을 한 삽 가득 퍼서 스님의 바랑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하인들마저 혀를 찼지만 누구도 장자가 무서워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노승에게 용서를 구하고 시아버지 몰래 훔친 쌀 한 바가지를 정성껏 시주했습니다.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에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살의 마음이 참으로 곱구려. 내가 그대를 위해 한 가지 일러줄 것이 있소. 곧 이 집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지금 당장 나를 따라 이곳을 빠져나가시오. 그리고 명심하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며느리는 두려움에 떨며 갓난아기를 업고 노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마을 어귀의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의 장자집 쪽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노승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자의 거대한 집터 전체가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연못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순식간에 차가운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욕심 많고 인색했던 장자의 집터는 그렇게 장자몬이라는 큰 연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 탓에 돌이 되어버린 며느리는 고갯마루에서 아기를 업은 채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망부석 왕푸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장자못에서 장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온다고 수군거렸고 며느리가 변한 바위 옆에서는 늘 맑은 샘물이 솟아나 그녀의 착한 마음을 기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2. 돌부처 댕가슴.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한편 이웃 마을에는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그 부자 영감은 말 겨루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그 소문 들었소. 무슨 소문 말인가? 아니, 부잣집 초의 영감댁 소문 말이야. 자기랑 말 겨루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겐 천냥을 준다네.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고 말고. 아무튼 별 신기한 얘기도 다 있네 그려.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늙은 농부는 귀가 솔깃하였어요. 아이고, 내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천냥이라니. 그렇게 늙은 농부는 그 다음날 작은 아들을 데리고 최 영감댁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말 겨루기란 상대가 말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역시 말로 되받아쳐서 누가 이겼는가 내기하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최 영감댁 집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영감님, 말 겨루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말 겨루기를 즐기는 영감이 고약한 조건을 내놓는 거예요. 당신이 내기에서 나한테 지면 당신하고 아들 모두 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그 대신 내가 지면 1,000냥을 주겠소. 농부는 내기에서 지면 머슴살이를 해야 한다는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그때 작은 아들이 말했죠.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내기에서 질 일은 없을 테니까요. 늙은 농부도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겨루기가 시작되었어요. 영감이 농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아까 여기 오는 길에 소나무에 쏘리피 얼마나 붙어 있었소? 농부는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소나무에 쏘리피라니요. 그걸 어찌 셀 수 있겠습니까요? 허허!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이겼소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우리 집을 들어오다가 우리 외양간의 황소를 보았을 터. 그렇다면 그 소털이 모두 몇 개나 될 것 같소? 문제도 이렇게 황당한 문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황소의 털이 몇 개인지 어찌 알겠습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요. 돌부처가 냉가슴 앓는 데는 무슨 약을 먹어야겠소? 농부는 한참을 고민해 보았지만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3가지 모두 못 맞췄으니 우리 집 머슴이 되어야겠소이다. 그렇게 해서 약속대로 늙은 농부와 그의 작은 아들은 꼼짝없이 영감의 머슴이 되고 말았어요. 그 소문을 들은 농부의 아내는 큰아들을 말 겨루기 하는 영감에게 보냈습니다. 얘야, 어떻게든 말 겨루기에서 이겨서 아버지와 동생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라. 물론 돈도 얻어오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큰아들은 그 길로 초의 영감을 찾아갔죠. 그리고 큰아들과 영감 사이에 말 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감이 먼저 문제를 냈어요. 문제는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네가 오다가 본 소나무에 소리피 몇이나 되더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감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쓰다듬는 수염이 모두 몇 올이나 되는지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그렇다면 영감께서 한판 지셨습니다. 서로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는 먼저 물어본 쪽이 지는 것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영감이 두 번째 질문을 했죠. 그렇다면 자네가 들어오는 길에 본 황소의 털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는가? 그것도 저는 모르지요. 그렇다면 영감님, 이번에는 제가 묻겠습니다. 영감님께서는 하루 종일 떴다 감았다 하는 눈의 눈썹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다면 영감님께서 제게 2판째 지신 겁니다. 그러자 영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마지막 3번째 문제를 냈어요. 돌부처 냉가슴 앓기에 좋은 약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러자 큰아들이 대답했죠. 그야, 쇠도끼의 고리약이지요.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린가. 쇠도끼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쇠도끼에 무슨 골이 있다고 그러는가. 그러자 큰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넘겼습니다. 아니, 그럼 영감님, 어느 돌부처에 냉가슴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큰아들의 말에 영감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 겨루기에서 3차례를 모두 이긴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을 되찾고 돈 1,000냥까지 챙겨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네요. 이야기 3. 도둑 잡은 바보.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아이 2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윗마을 바보와 아랫마을 바보라고 불렀어요. 윗마을 바보와 아랫마을 바보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랐죠. 그래서 언제나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마음이 아파 남몰래 눈물을 흘렸죠. 바보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될 때마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예, 친구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따라 해보렴.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윗마을 바보는 친구와 산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둘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침 솔개가 하늘 위를 빙빙 돌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솔개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빙빙 돈다. 그러자 윗마을 바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었다가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빙빙 돈다. 빙빙 돈다. 그렇게 윗마을 바보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익혔죠. 그리고 둘은 가을로 갔어요. 가을 바닥에 돌을 들추자 가재가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친구가 또 이렇게 말했죠. 엉금엉금 기어가네. 윗마을 바보는 또 그 말을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간다. 엉금엉금 기어간다. 그렇게 둘은 한참을 놀다가 가을에서 나와 숲으로 갔습니다. 숲에는 나무들이 무성했죠. 친구는 빽빽한 나무들을 보다가 눈에 띄는 나무 한 그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 나무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속에 사는 다람쥐가 그 친구를 보고 놀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그러자 친구는 다람쥐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눈. 그러자 윗마을 바보는 이 말도 역시 몇 번이고 되풀이했어요. 저기 저 눈, 저기 저 눈. 한편 아랫마을 바보는 들판에서 친구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두루미 한 마리가 날라와 논바닥을 성큼성큼 걷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성큼성큼 걸어오네. 그러자 아랫마을 바보도 친구가 하는 말을 흉내냈죠. 성큼성큼 걸어온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 두루미가 부리로 무언가를 콕 찍어 먹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친구가 또 소리쳤습니다. 콕 찍어 먹네. 아랫마을 바보는 그 말도 흉내내기 시작했죠. 너무 많이 따라해서 아주 외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두루미가 먹이를 찾아 논을 훑고 있을 때쯤 논 주인이 나타났죠. 주인은 두루미를 보더니 돌을 던져 멀리 쫓아냈습니다. 이놈의 두루미가 남의 농사를 다 망치네. 썩 저리 가라. 놀란 두루미는 잠시 주춤거리다가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친구가 또 이렇게 소리쳤죠. 훨훨 도망친다. 아랫마을 바보는 이번에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친구가 한 말을 얼른 외웠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자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윗마을 바보는 말을 배웠다고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죠. 그래. 무슨 말을 배웠는지 어디 들어보자. 그러자 바보 아들은 잠시 목청을 가다듬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빙빙 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기절할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이었죠. 도둑은 그때 마침 담을 넘어 살금살금 마당에 들어와 훔칠 물건을 찾아 빙빙 돌고 있던 거예요. 뭐야? 내가 보이는 거야. 밖을 내다보는 게 틀림없어. 도둑은 가슴을 졸이며 그 자리에 딱 서 있었죠. 그러고는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기척도 없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상하게 생각한 도둑은 우선 방 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면서 마루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방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그러자 그 방 안에서 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간다. 깜짝 놀란 도둑은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데 누군가 나를 내다보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호기심 많은 도둑은 누가 자신을 내다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것도 있고 문풍지에 구멍을 뚫어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저기 저 눈... 도둑은 너무 놀라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잡힐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빨리 도망쳐야겠다. 도둑은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쳐 언덕을 내려왔죠. 그렇게 아랫마을로 내려온 도둑은 뭔가 훔칠 것이 없을까 하면서 다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죠. 아, 이 집에 뭔가 쓸만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도둑이 점 찍은 집은 바로 아랫마을 바보의 집이었습니다. 아랫마을 바보는 제 방에 누워 잠을 청하며 뒤척이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옳지. 오늘 배운 말을 외워봐야겠다. 그러다 보면 잠이 올 거야. 아랫마을 바보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배운 말을 하나씩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도둑이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온다. 도둑은 기절할 듯 놀라며 잽싸게 부엌으로 숨었습니다. 뭐야? 귀신한테 홀린 것 같구먼. 이 집도 방 안에서 누군가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게야. 도둑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었어요. 가만히 숨을 죽이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괜히 마음만 졸였잖아. 신경 쓰지 말고 쓸만한 것이 있나 찾아보자. 도둑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뚜막에 가마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다 팔면 값을 후하게 받을 것 같았어요. 뚜껑을 열자 가마솥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팥죽이 가득 들어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시장기가 돌아 도둑은 팥죽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콕 찍어 먹는다. 도둑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안 되겠다. 이건 귀신 있는 집이야. 달아나야겠다. 도둑은 허둥지둥 부엌을 나와 대문으로 달려갔죠. 도대체 누구야? 누가 내 행동을 꿰뚫어 보는 게야. 두 팔을 휘저으며 달리는 모습이 꼭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훨훨 도망친다. 도둑은 그 소리에 뒤도 안 돌아보고 쏜살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잠시 후 아랫마을 바보의 집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말 연습은 내일 하고 이제 그만 자거라. 시끄러워서 원. 네, 어머니. 그 뒤로 도둑은 윗마을. 아랫마을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네요. 이야기 4. 게으른 나무꾼의 신통한 마누라. 옛날 전라도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장돌식이라 불리는 노총각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가진 거라곤 낡은 도끼 하나와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 그리고 날마다 마실 물을 길어다 주는 우물이 전부였다. 게다가 이 돌식이라는 자는 밥은 좋아하고 일은 싫어하는 종자라 그에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종일 누워 뒹굴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아따, 등 긁어줄 옆했네 하나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어디 그런 각시 하나 없으려나 모르겠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 쳤다. 그런 게으름뱅이를 누가 데려가나. 돌식이 걔는 장가 평생 못 간다 해. 내 엿장수 내놓는다. 길 가다 바위에 벌러덩 누워 낮잠이 일수여 도끼질은 서너 번 하다 말고는 아이고 허리야 힘들어 죽겠네. 투덜거리며 냇물에 발 담그러 가기 바빴으니 누가 그를 남편감으로 보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돌식은 이웃 고을로 장작을 내다 팔러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 산속을 헤매게 되었다.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날은 어느새 저물어 가는데 가는 길마다 자풀이 우거져 발 디딜 틈 없었다. 찬 기운이 스며들고 산짐승 우는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놈의 산은 어찌 길이 이리도 꼬였을까. 발바닥이 다 닳겠다. 참말로 춥고 배는 고프고 이리 죽을 팔자면 진작에 장가나 갈 걸 그랬지. 혼잣말로 궁시렁대며 덜컥 겁이 나려는 찰나
그때였다. 이보시오. 어딜 그리 헤매시오? 아, 깜짝이야. 돌식이 흠칫 돌아보니 안개 사이로 늙은 여인 하나가 서 있었다. 낡은 두루마기를 여며 있고 머리는 희끗희끗. 하지만 눈빛만큼은 번뜩이듯 또렷했다. 돌식이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아, 예. 그게 길을 헤매고 있는 중이었지라. 해도 저물었고 산길은 위험하니.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어 가시구려. 돌식은 그 여인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참말이십니까? 그리만 해주신다면 고맙지라오. 마침 잘 돼도 마땅 쳐놨는데 밥만 좀 주신다면 이놈은 어디서든 잘 잡니다요. 그 여인을 따라간 집은 산중 외딴 초가였고 안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다. 돌식이 마당에 들어서자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이 안쪽에서 말했다. 시장하신가 본데 금세 밥상 차려낼 테니 잠시 앉아 계시지요. 돌식은 괜히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소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밥, 짭조름한 조기구이, 달큼한 무나물에 영은 조림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걸 다 혼자 지으신 겁니까요? 네. 살다 보니 손이 익었지요. 이 동네에선 이런 생선 구경도 힘든데 이 귀한 걸 다. 그러자 심양이 조용히 웃으며 밥상에 손을 얹었다. 왠지 오늘은 손님이 오실 것 같아 미리 장만해 둔 것이니 어서 드시지요. 돌식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여인을 힐끔 바라보았다. 마치 자기를 기다린 듯한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심양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빤히 바라봤다. 그 웃음이 어쩐지 따뜻하면서도 이상이 신비로웠다. 돌식은 고개를 갸웃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 저 아짐이 날 어째 그리 뚫어지게 보는겨. 이 집 뭔가 수상한데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 잠시 주춤했던 돌식은 밥 한술 떠놓고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하! 감! 귀신이면 어때? 이런 진수성찬 받았는데 잔말하면 바보지. 바보야. 돌식은 밥을 싹싹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배를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다. 참말로 배가 터지겠네. 이런 밥상 받아본 게 언제더라. 아무래도 태어나 처음인 것 같구먼. 그러곤 고개를 젖히며 시원하게 긴 트림을 한번 뽑아냈다. 배불리 먹고 나자 부인이 방안을 정리하며 말했다. 구들장 뜨끈하니 이불 펴놨으니 누우셔서 눈 좀 붙이시지요. 산길 헤매느라 많이 고단하셨을 테니. 그뿐이 아니었다. 부인은 조용히 식혜 한 그릇을 쟁반에 올려왔다. 속이 더부룩하실까봐 식혜 좀 떠왔습니다. 예.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허허. 돌식은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허참, 뭐 이런 호사가 다 있대냐? 돌식은 이불 끝을 턱에 걸치고 옆으로 돌아 누우며 생각에 잠겼다. 늙었든 말았든 간에 이런 옆에네 하나 있으면 도끼질 못해도 굶을 걱정은 없겠구먼. 다음 날 돌식은 따뜻한 구들장에서 오랜만에 허리를 펴고 잤다. 부엌에선 밥 짓는 소리가 났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늙은 여인이 아침상 드시게요. 하며 나온 밥상은 어제와 또 다른 한상이었다. 따뜻한 된장국에 칼칼한 두부조림까지.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던 돌식은 이게 웬 복이냐 싶어.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다. 이러다 살쪄 죽겠어, 아주. 돌식은 배가 든든히 불러오자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 낮잠을 실컷 잤다. 한참 후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오니 국수 한 그릇 드시지요. 이번엔 국수를 삶아 내미는 게 아닌가. 돌식은 멀뚱히 그릇을 보더니 입꼬리를 실룩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잔치집도 아닌데 이게 웬 팔자야. 아이고, 그냥 평생 이 집에 붙어 살았으면 좋겠구먼.
돌식은 싹 비운 그릇을 내려놓고 배를 툭툭 두드리며 슬며시 물었다. 부인, 혹시 혼자 사시는 게요? 심양은 그릇을 거두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 몇 해 전까진 병석에 계신 아버지를 홀로 모셨습니다만 돌아가신 뒤론 쭉 혼자였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덧붙였다. 그리 살다 보니 이 나이 먹도록 혼인 한 번 못 해본 노처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식은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다. 노처녀요? 이 나이 되도록 혼자셨단 말씀이요? 돌식은 조용히 그릇을 치우는 심양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힌 손, 오랜 세월 병든 아버지를 돌봤을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여인 처지도 참 딱하디, 딱하구먼.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견뎌내며 살아왔을꼬. 돌식은 괜스레 목을 긁적였다. 그러더니 속으로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참에 그냥 저 여인이랑 살아보는 것도 참말로 괜찮겠는데. 밥도 잘하고 손도 야무지고잉. 그렇게 꾀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도끼 하나 믿고 사는 보잘것없는 노미오만 어음 삼아 부려도 좋으니 혹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떻겠소. 둘 다 덩그러니 외로이 지내는 몸인데 이참에 서로 기대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소. 심양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제 나이가 많습니다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돌식은 아예 다리를 쭉 뻗고 등을 기대며 말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대요. 밥이 이렇게 맛난데 그게 복이지요. 그녀의 이름은 심양. 아픈 아버지를 모시느라 혼기를 놓쳤고 쉰이 다 되도록 산골 외딴 집에 홀로 살고 있는 여자였다. 그리하여 그 뒤로 돌식은 심양의 집에 눌러 앉았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돌식은 방 안에 드러누워 하품을 해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심양이 마루 끝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오늘은 남쪽 산자락으로 땔감을 좀 다녀오세요. 돌식은 몸을 비틀며 투덜댔다. 아이고, 귀찮게 나무 땔감은 뭐 그리 자주 찼소. 며칠은 더 뗄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심양이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러시지 말고 다녀오시지요. 오늘은 땔감보다 더 좋은 걸 구해 오실지도 모릅니다. 돌식은 심양을 한번 힐끔 바라보더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허참, 그런 게 어디 있겠소. 뭐, 바람도 쐴 겸 갔다 오죠, 뭐. 그날도 마지못해 심양의 등살에 떠밀려 돌식은 지게를 지고 남쪽 산자락으로 향했다. 입은 툭 나와 있었고 도끼는 지게에 허술이 걸쳐져 있었으며 발길은 한껏 늘어졌다. 티텔감은 무슨 그냥 누워 지지면서 사는 게 제일이지. 그렇게 투덜거리며 덤불을 헤치던 찰나 갑자기 풀숲에서 꿩 2마리가 튀어나왔다. 깜짝 놀란 돌식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한 마리는 순식간에 날아 도망가고 남은 한 마리는 날개를 퍼덕이다가 지게에 걸려버렸다. 돌식은 얼떨결에 발치에 굴러있던 돌멩이를 냅다 집어 던졌다. 운이 좋았는지 꿩기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돌식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았다. 잠시 후 꿩을 안고 집으로 내려오며 중얼거렸다. 허허, 마누라 말이 딱 맞았구먼. 이리 귀한 꿩 한 마리를 줍다니. 신통도 이런 신통이 있나? 그러다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무슨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뭔가 있는 사람이야. 그려. 돌식이 꿩을 들고 들어서자 심양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잡아오셨네요. 말없이 꿩을 받아든 심양은 잠시 후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꿩장국을 내왔다. 돌식은 국물 한술 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 땔감보다 낫구먼. 여느 날처럼 점심배 든든히 채운 돌식은 다리 쭉 뻗고 누워 배를 두드렸다. 아따, 이래서 장가를 가는 거지. 밥은 꼬박꼬박 나오고 천국이 따로 없네. 그때 심양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장터 좀 다녀오세요. 콩나물 한 되랑 두부 한 모만요. 돌식은 입을 삐죽이며 투덜댔다. 하참, 내가 뭐 심부름꾼이요? 심양이 웃으며 덧붙였다. 서방님, 오늘 나가시면 사람 하나 마주칠지 모르지요. 낯선이라 해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구려. 말 한마디 건네보면 그 사람이 귀인이 될지 어찌아오.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돌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장터를 향해 슬슬 걸어 나갔다. 귀인은 무슨, 동냥하는 거지는 안 만나면 다행이지. 돌식은 장터에서 콩나물 한 돼, 두부 한 모를 사들고 햇빛 내리쬐는 산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에휴, 점심 다 지나도록 종종 걸음이로구먼. 심부름이 일이 고된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데 그때 숲을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돌식은 고개를 획 돌렸다. 풀숲 한가운데 한 노인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허? 거기 누구시여? 돌식이 다가가자 노인은 땀에 젖은 얼굴로 힘겹게 말했다. 뱀에 물렸어. 제발 도와주시오. 노인의 팔뚝엔 벌겋게 부풀어 오른 상처가 있었고 핏물과 독이 번지고 있었다. 돌식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벌렸다. 아이고야. 이거 어째 한담. 잠시 머뭇거리던 돌식의 머릿속에 문득 심양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귀인을 만날지도 몰라요. 돌식은 이를 악물고 노인을 업고 비탈진 산길을 헉헉거리며 내려갔다. 지게는 팽개치고 두부도 흔들렸다. 심양은 마당 앞에서 물을 뜨다 말고 돌식의 급한 숨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서방님, 뭔 일이여? 여기 이 어르신이 뱀에 물렸소. 심양은 놀람도 잠시. 바로 장독대 뒤 약초함에서 만개나무 뿌리와 천초를 꺼냈다. 서방님, 어르신 어서 방 안으로 모시어요. 심양은 조심스레 입을 가져가 독을 빨아낸 뒤 입안에 피를 조용히 뱉어냈다. 곧이어 만개나무 뿌리를 곱게 찧어 독 자국 위에 정성스레 덧붙였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사옵니다. 여인은 가쁜 숨을 고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살아나실 겁니다. 이제 걱정 마시어요. 돌식은 식은땀을 닦으며 허둥지둥 물그릇을 내밀었다. 허! 우리 마누라가 그냥 마누라가 아니지라. 어르신, 오늘 목숨 2개 얻으신 셈이요.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돌식과 심양을 바라봤다. 그 눈엔 깊은 고마움과 놀라움이 비쳤다. 며칠 뒤 초가 마당 앞에 말 2필이 멈춰섰다. 앞장선 이는 다름 아닌 며칠 전 산길에서 뱀에 물려 쓰러졌던 그 노인이었고 그 뒤엔 짐을 든 하인 하나가 따르고 있었다. 지게를 내려놓으며 마당으로 들어서던 돌식은 낯익은 얼굴을 보고 눈을 껌뻑였다. 아니? 그때 그 노인장 아니시오? 그러자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날 절 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목숨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해남 땅에서 조그맣게 가업을 잇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공을 갚고자 실은 이렇게 찾아왔지요. 곧 하인을 손짓해 불러내더니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레 내놓게 했다. 상자 안에는 은전이 단정히 놓여 있었고 붉은 비단보엔 귀한 산삼 한 뿌리가 곱게 감싸여 있었다. 이건 해남에서 진상하던 산삼인데 그날 절 살려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받아주시지요. 그리고 작은 정성으로 은전 몇 냥과 비단 한 필도 준비하였습니다. 심양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돌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벅벅 긁었다. 노인이 돌아간 뒤 마루 끝에
끝에 앉아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허허, 또 그 말이 맞아떨어졌어. 마누라가 귀인을 만날 거라 하더니 진짜였구먼. 그러다 돌식은 슬며시 심양을 떠보듯 말을 붙였다. 근데 마누라, 그날 귀인을 만날 거라는 건 도대체 어찌 알았어? 정말 신통하단 말이야. 심양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곧장 된장 끓는 고소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그 뒤로도 늙은 부인의 신통한 말발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서방님, 오늘만은 제발 술 잡수지 마시옵소서. 하던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장터에서 술 퍼마시다 똥통에 빠져 꼴이 말이 아닌 채로 귀여운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지나가는 사람을 힐끔 보더니 저자 도둑이다 하고는 관상 한번 보고 딱 집어낸 덕에 며칠째 골머리를 앓던 도둑놈을 붙잡은 일도 있었다. 그 기막힌 촉의 돌식도 동네 사람들도 점점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그해 늦가을 아랫마을엔 이상한 징조가 일기 시작했다. 개들이 밤마다 하늘이 무너지듯 지저대고 산짐승이 사람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고 우물에서는 알 수 없는 비린내가 피어올랐다. 사람들 입엔 걱정이 돌고 너나 할 것 없이 수군거리며 겁을 냈다. 그때 심양이 마을 어른들 앞에 나서 조용히 말하였다. 머자나 아주 사나운 병이 돌게 될 것이옵니다. 어린 아들딸이나 기운 약하신 어르신들께선 미리 황기나 도라지를 다려 드시옵고 우물은 당분간 쓰지 마시옵소서. 마당마다 마른 쑥을 태워두시고 음식 또한 함부로 아무 것이나 드시지 마시고요. 산짐승이 마을로 내려오는 것은 역귀가 따라붙은 징조이니 부디 바깥을 함부로 헤매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 떨어진 지 나흘째 되던 날, 심양의 마을에도 정체 모를 열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심양의 말대로 미리 준비해둔 이 마을만은 화마를 비켜갔다. 어허, 저 심양이라는 여인, 보통 분이 아니구먼. 신령이 따로 없구먼. 참말로 기이한 분이야. 그 뒤로 사람들은 심양을 심도사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누구는 집안 운을 봐달라고 하고 누구는 자식 혼사 날짜를 물어오고 마을 사내들은 점괘를 봐달라며 줄까지 서곤 했다. 어느 늦은 밤 구들장 위에 다리를 쭉 뻗은 돌식이 팔을 베고 누운 채 심양을 바라보며 물었다. 마누라, 진짜로 뭐가 보이긴 하는 거요. 어찌 그리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다 아는 사람처럼 그러시오. 심양은 한쪽 입꼬리만 올린 채 조용히 웃더니 돌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서방님. 심양이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앞날을 어렴풋이 내다보는 눈이 있었사옵니다. 외할머니께서 좀 신기한 분이셨지요. 그 기운을 제가 조금 물려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이불을 턱 덮으며 덧붙였다. 서방님을 처음 뵈었을 적에도 한눈에 알았지요. 아, 이 양반이 내 서방 될 사람이구나 싶더이다. 돌식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참, 귀신도 그 정도 눈치는 없을 텐데. 하, 그럼 내가 그 복을 제대로 받은 셈이로군요. 그날 이후 돌식은 도끼를 스스로 들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장터에 나가도 심양 말부터 되새기는 사내가 되었다. 게으름뱅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내는 심도사 마님의 서방님이라며 동네 어르신들까지 대우해 줄 만큼 얌전해졌고 밥상 앞에선 꼭 두 손을 모아 마누라 덕분에 복 터졌소 말하길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 하나 오기 힘든 산골 외딴 집에서 늙은 아내와 나무꾼은 그의 겨울 따뜻한 웃음과 함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잠들었다 한다. 이야기 5. 연희와 버드립. 옛날 어느 마을에 연희라는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연희는 시원한 냇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이 몹시 마른 한 젊은 나그네가 다가와 물 한 바가지만 청했습니다. 연희는 물을 한 바가지 가득 떠서 나그네에게 건네주기 전에 버드나무 가지에서 푸른 잎사귀 하나를 따서 물 위에 띄워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처녀, 어찌하여 맑은 물에 나무짚을 띄우는 것이오? 연희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나그네께서 너무 목이 마르신 듯하여 혹시라도 찬물을 급하게 마시다 체하실까 염려되었습니다. 이 나무짚을 후후 불며 천천히 드시면 탈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그네는 연희의 깊은 배려와 지혜로운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신 뒤 연희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 암행어사로 변장하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젊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어진 마음씨에 반해 그녀에게 청혼했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연희의 지혜를 시험해보고 싶어 그녀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연희에게 3가지 어려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햇볕에 잘 말린 소금을 하얀 종이에 싸서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임금님이 그 이유를 묻자 연희는 대답했습니다. 폐하,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소금이 없으면 제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야말로 모든 맛의 근원이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이번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 담긴 작은 손뭉치를 가져갔습니다. 폐하, 세상의 모든 생명은 태양의 따스한 온기 덕분에 자라납니다. 이 손뭉치에 담긴 햇볕의 따스함이야말로 만물을 살리는 가장 근원적인 따뜻함입니다. 마지막 3번째 과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빈손으로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임금님이 의아해하자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밖, 만리밖은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도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연희의 지혜로운 대답에 크게 감탄하며 큰 상을 내리고 그녀의 남편을 더욱 높은 벼슬에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작은 버드립 하나에서 시작된 지혜로운 배려가 큰 복을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식, 이야기 셋, 신기한 부채. 옛날에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책 읽기만 좋아하여 집안 살림은 늘 아내가 꾸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선비는 아내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장사를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부채 몇 자루뿐이었습니다. 선비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 어느 깊은 산속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장사꾼을 만났습니다. 장사꾼은 자신이 가진 낡은 부채 하나와 선비의 3부채 모두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선비는 손해보는 장사였지만 장사꾼의 간청에 못 이겨 부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선비가 길을 가는데 날이 몹시 더워졌습니다. 그는 어제 바꾼 낡은 부채를 꺼내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채질을 1번 하자 코가 1자나 길어졌고 2번 하자 2자나 길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선비가 부채를 거꾸로 잡고 부채질을 하자 이번에는 코가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코를 길게도 짧게도 만들 수 있는 요술 부채였던 것입니다. 선비는 이 부채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유명한 부잣집을 찾아가 담벼락에 숨어 잠들어 있는 부자의 코에 몰래 부채질을 했습니다. 부자의 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길어졌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비는 용한 의원으로 변장하고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부채를 거꾸로 부채질하여 부자의 코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부자는 기뻐하며 선비에게 큰돈을 사례로 주었습니다. 선비는 큰돈을 벌어 아내의 약을 사고 다시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의 한 욕심쟁이가 선비에게서 요술 부채를 훔쳐갔습니다. 욕심쟁이는 부채를 손에 넣자 임금님을 상대로 한 몫 단단히 챙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궁궐담벼락에 숨어 임금님의 코를 하늘까지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의원으로 변장하여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어설픈 영의는 금방 탄로가 났고 그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욕심쟁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요술 부채를 꺼내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를 길게 만들었다가 줄였다가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코를 하늘까지 길게 만들었다가 다시 줄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를 향해 계속해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코는 창살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코가 구름을 뚫고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궁궐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옥황상제는 자신의 궁궐 기둥을 흔드는 무례한 코에 화가 나 옥졸들에게 명하여 그 코를 기둥에 단단히 동여매라고 했습니다. 땅의 감옥에 있던 욕심쟁이는 코가 묶인 것을 느끼고는 깜짝 놀라 코를 줄이기 위해 부채를 거꾸로 부채질했습니다. 하지만 코가 하늘나라 기둥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이 하늘로 휑하고 딸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요술부채는 바람을 타고 돌고 돌아 다시 착한 선비의 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야기 7. 도둑 잡은 바보.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아이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윗마을 바보와 아랫마을 바보라고 불렀어요. 윗마을 바보와 아랫마을 바보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랐죠. 그래서 언제나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마음이 아파 남몰래 눈물을 흘렸죠. 바보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될 때마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예, 친구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따라 해보렴.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윗마을 바보는 친구와 산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둘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침 솔개가 하늘 위를 빙빙 돌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솔개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너 빙빙 돈다. 그러자 윗마을 바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었다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빙빙 돈다 빙빙 돈다. 그렇게 윗마을 바보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익혔죠. 그리고 둘은 가을로 갔어요. 가을 바닥에 돌을 들추자 가재가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친구가 또 이렇게 말했죠. 엉금엉금 기어가네. 윗마을 바보는 또 그 말을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간다. 엉금엉금 기어간다. 그렇게 둘은 한참을 놀다가 가을에서 나와 숲으로 갔습니다. 숲에는 나무들이 무성했죠. 친구는 빽빽한 나무들을 보다가 눈에 띄는 나무 한 그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 나무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속에 사는 다람쥐가 그 친구를 보고 놀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그러자 친구는 다람쥐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눈. 그러자 윗마을 바보는 이 말도 역시 몇 번이고 되풀이했어요. 저기 저 눈, 저기 저 눈. 한편 아랫마을 바보는 들판에서 친구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와 논바닥을 성큼성큼 걷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성큼성큼 걸어오네. 그러자 아랫마을 바보도 친구가 하는 말을 흉내냈죠. 성큼성큼 걸어온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 두루미가 부리로 무언가를 콕 찍어 먹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친구가 또 소리쳤습니다. 콕 찍어 먹네. 아랫마을 바보는 그 말도 흉내내기 시작했죠. 너무 많이 따라해서 아주 외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두루미가 먹이를 찾아 논을 훑고 있을 때쯤 논 주인이 나타났죠. 주인은 두루미를 보더니 돌을 던져 멀리 쫓아냈습니다. 이놈의 두루미가 남의 농사를 다 망치네. 썩 저리 가라. 놀란 두루미는 잠시 주춤거리다가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친구가 또 이렇게 소리쳤죠. 훨훨 도망친다. 아랫마을 바보는 이번에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친구가 한 말을 얼른 외웠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자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윗마을 바보는 말을 배웠다고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죠. 그래. 무슨 말을 배웠는지 어디 들어보자. 그러자 바보 아들은 잠시 목청을 가다듬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빙빙 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기절할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이었죠. 도둑은 그때 마침 담을 넘어 살금살금 마당에 들어와 훔칠 물건을 찾아 빙빙 돌고 있던 거예요. 뭐야? 내가 보이는 거야? 밖을 내다보는 게 틀림없어. 도둑은 가슴을 졸이며 그 자리에 딱 서 있었죠. 그러고는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기척도 없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상하게 생각한 도둑은 우선 방 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들키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면서 마루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방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그러자 그 방 안에서 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간다. 깜짝 놀란 도둑은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데 누군가 나를 내다보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호기심 많은 도둑은 누가 자신을 내다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것도 있고 문풍지에 구멍을 뚫어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저기 저 눈. 도둑은 너무 놀라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잡힐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빨리 도망쳐야겠다. 도둑은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쳐 언덕을 내려왔죠. 그렇게 아랫마을로 내려온 도둑은 뭔가 훔칠 것이 없을까 하면서 다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죠. 이 집에 뭔가 쓸만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도둑이 점 찍은 집은 바로 아랫마을 바보의 집이었습니다. 아랫마을 바보는 제 방에 누워 잠을 청하며 뒤척이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옳지. 오늘 배운 말을 외워봐야겠다. 그러다 보면 잠이 올 거야. 아랫마을 바보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배운 말을 하나씩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도둑이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온다. 도둑은 기절할 듯 놀라며 잽싸게 부엌으로 숨었습니다. 뭐야? 귀신한테 홀린 것 같구먼. 이 집도 방 안에서 누군가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게야. 도둑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었어요. 가만히 숨을 죽이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괜히 마음만 졸였잖아. 신경 쓰지 말고 쓸만한 것이 있나 찾아보자. 도둑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뚜막에 가마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다 팔면 값을 후하게 받을 것 같았어요. 뚜껑을 열자 가마솥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팥죽이 가득 들어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시장기가 돌아 도둑은 팥죽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콕 찍어 먹는다. 도둑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안 되겠다. 이건 귀신 있는 집이야. 달아나야겠다. 도둑은 허둥지둥 부엌을 나와 대문으로 달려갔죠. 도대체 누구야? 누가 내 행동을 꿰뚫어 보는 게야. 두 팔을 휘저으며 달리는 모습이 꼭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훨훨 도망친다. 도둑은 그 소리에 뒤도 안 돌아보고 쏜살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잠시 후 아랫마을 바보의 집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말연습은 내일 하고 이제 그만 자거라. 시끄러워서 원. 네, 어머니. 그 뒤로 도둑은 윗마을, 아랫마을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네요. 이야기 8. 개와 고양이의 구슬 다툼. 옛날 어느 외딴 섬에 한 늙은 어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처럼 아끼는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신비한 구슬을 하나 건져 올렸습니다. 그 구슬은 용광의 보물인 소원 구슬로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부 부부는 구슬 덕분에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고 외딴 섬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이웃 나라에 탐욕스러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배를 타고 섬으로 쳐들어와 어부 부부를 위협하고 소원 구슬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슬픔에 잠긴 어부 부부를 보고 충직한 개와 고양이는 구슬을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작은 뗏목을 타고 밤새도록 노를 저어 이웃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했지만 삼엄한 경비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고양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양이는 궁궐 주변에 사는 쥐들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쥐들의 천적인 자신들이 앞으로는 쥐를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궁궐에 숨겨진 구슬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쥐들은 기뻐하며 고양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쥐들은 수많은 동족을 동원해 궁궐 구석구석을 뒤졌고 마침내 왕의 침실 보물 상자 안에 구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날 밤 쥐들은 보물 상자에 구멍을 뚫어 구슬을 훔쳐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고양이는 쥐들에게서 구슬을 건네받아 입에 굳게 물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다시 뗏목을 타고 자신들의 섬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야옹아, 구슬은 잘 가지고 있니? 고양이는 대답을 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그만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을 바닷속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개는 고양이의 실수를 크게 나무랐고 그때부터 둘의 사이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을 잃어버려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로 뛰어오르며 구슬을 뱉어냈습니다. 바로 윤광이 자신의 보물을 찾아준 동물들을 기특하게 여겨 물고기를 시켜 구슬을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무사히 구슬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부 부부는 다시 행복을 되찾았지만 개의 구박에 상처를 받은 고양이는 더 이상 개와 함께 지내지 않고 부엌 아궁이 위나 높은 곳에 올라가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고양이가 또 구슬을 잃어버릴까봐 고양이를 보면 쫓아다니며 감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9. 김덕령 장군과 말무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김덕령이라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병을 일으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라를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에게는 줄풍치흥이라 불리는 아주 용맹하고 신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줄풍이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고 하늘을 날듯이 산과 계곡을 넘나들었습니다. 김덕령 장군은 줄풍이를 타고 전장을 누비며 왜군을 무찔렀습니다. 그의 용맹함에 왜군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하는 간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에게 김덕령 장군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임금은 간신들의 말에 속아 김덕령 장군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장군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장군은 결국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줄풍이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말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구슬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줄풍이는 마구간을 뛰쳐나와 주인이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줄풍이는 주인의 무덤 앞에서 머리를 땅에 찌으며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온 산을 뒤흔들었고 마치 하늘의 주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울던 줄풍이는 결국 기운이 다하여 주인의 무덤 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주인을 따른 말의 충성심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줄풍이의 시신을 김덕령 장군의 무덤 바로 아래에 묻어주고 그 무덤을 말 무덤 마총 마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김덕령 장군의 누명은 벗겨졌고 그는 충신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덕령 장군의 묘를 찾을 때마다 그 곁에 있는 말 무덤을 함께 돌아보며 장군과 그의 명마가 보여준 뜨거운 의리와 충성심을 기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아기 장수 우투리. 옛날 어느 가난한 부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에 빌었고 마침내 사내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에는 쇠로 된 투구를, 몸에는 갑옷을 입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우투리라고 불렀습니다. 우투리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말을 하고 7살이 되자 힘이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겨드랑이에 작은 날개가 돋아 있어 하늘을 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날개 달린 장수가 태어나면 나라를 뒤엎고 역적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 부모는 우투리의 날개를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우투리의 비범한 힘에 대한 소문은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인물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군사를 보내 우투리를 잡아주기라고 명했습니다. 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우투리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쇠로 만든 활과 화살, 그리고 콩과 팥을 한 섬씩 볶아주십시오. 제가 관군을 물리치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두려움에 떨며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관군과 싸우다 역적으로 몰려온 가문이 멸망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비정한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잠든 사이 무거운 맷돌로 아들의 날개를 짓눌러 부러뜨리고 가슴을 눌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가, 우리를 용서해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니라. 우투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밖에서 우렁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장군님, 저희가 왔습니다.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우투리를 따르기로 맹세한 용마, 롱마와 군사들이 그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우투리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마는 주인을 잃은 슬픔에 구슬피 울부짖다가 근처 연못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영웅이 부모의 어리석음과 시대의 편견 때문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고만 것입니다. 그 후 나라는 외적의 침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백성들은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죽인 어리석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11절
원숭이의 재판. 옛날 어느 장터에서 떡 장수와 기름 장수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떡 장수가 주장했습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기름 장수가 내 떡 한 마를 훔쳐갔소. 기름 장수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나는 떡을 훔친 적이 없소.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지 마시오. 두 사람의 싸움은 고을 원님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훔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원님도 판결을 내리기가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원숭이를 키우는 노인이 나타나 자신의 원숭이에게 재판을 맡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허락했습니다. 원숭이는 두 사람을 앞으로 불러 세우더니 커다란 물통 2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떡장수와 기름장수에게 각자 자신의 손을 물통에 넣고 깨끗이 씻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씻자 원숭이는 두 물통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기름장수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범인이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원숭이는 설명했습니다. 떡장수의 물통에서는 쌀가루가 나왔지만 기름장수의 물통에서는 쌀가루와 함께 기름이 둥둥 떠올랐소. 만약 기름장수가 떡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의 손을 씻은 물에서 쌀가루가 나올 리가 없지 않소. 그는 기름 묻은 손으로 떡을 훔쳤던 것이오. 원숭이의 명쾌한 판결에 모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기름장수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훔친 떡값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지혜가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2. 구두소의 영감과 며느리. 옛날에 소문난 구두소의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밥 한 톨, 집신 한 짝도 아까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마음씨가 착했지만 지독한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감은 며느리에게 쌀 한 톨만 주고는 온 가족이 먹을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기가 막혔지만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쌀 한 톨을 솥에 넣고 솥이 넘치도록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쌀 한 톨아, 밥이 되어라. 쌀 한 톨아, 밥이 되어라.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솥단에서 밥이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밥이 되었습니다. 영감은 놀라면서도 며느리의 재주에 만족했습니다. 다음 날 영감은 며느리에게 실 한 오라기만 주고는 온 가족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실 한 오라기를 배틀에 걸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실이 저절로 움직이며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이 입을 만큼의 고운 비단을 짜냈습니다. 영감은 며느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복을 가져다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복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최후 며느리를 통째로 삶아 먹으면 그 복이 모두 내 것이 되지 않을까. 끔찍한 생각을 한 영감은 며느리에게 커다란 가마솥에 들어가 목욕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꾀를 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목욕을 하려면 깨끗한 옷이 필요하니 저에게 새 옷 한 벌만 지어주시지요. 영감이 옷감을 사러 나간 사이 며느리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허수아비를 만들어 솥에 넣어두고 자신은 몰래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감은 돌아와 며느리가 들어있는 줄 알고 가마솥에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복이 내 것이 되겠구나 하며 솥 뚜껑을 여는 순간 솥 안에서 허수아비가 튀어나오며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욕심쟁이 영감아, 복을 탐하다가 벌을 받을 것이다.
깜짝 놀란 영감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그 후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남은 재산을 모두 잃고 불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3. 사또와 아이들. 새로 부임한 한 사또가 마을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평복으로 갈아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가에서 아이들이 모여 땅에 그림을 그리며 노는 것을 보고 사또는 아이들의 지혜를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세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쪽은 산이고 저쪽은 강입니다. 사또는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고 좀 비켜주겠느냐? 그러자 다른 아이가 당돌하게 대답했습니다. 옛말에 성책 이 수레를 피하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른께서 저희가 만든 세상을 돌아가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또는 아이의 당참에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아는 것이 많으냐? 하늘에는 별이 몇 개나 있고 땅의 무게는 얼마나 나가느냐? 아이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제 머리카락 수만큼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세어보십시오. 땅의 무게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올라서면 제 무게만큼 더 나가고 어른께서 올라서면 어른의 무게만큼 더 나가지요. 사또는 아이들의 재치 있는 대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난삼아 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마을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엿을 사주며 크게 칭찬하고 그 후로 마을을 더욱 현명하고 자애롭게 다스리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14. 효심 깊은 며느리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심 깊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위독한 병에 걸렸는데 의원은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해다 먹여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위해 산딸기를 찾아 눈 덮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헤매던 그녀는 지쳐 쓰러졌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녀를 등에 업고 자신의 굴로 데려갔습니다. 굴 안은 따뜻했고 호랑이는 며느리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호랑이는 매일 사냥을 해와 며느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밤에는 굴 입구를 지켜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호랑이는 다음 날 아침 입에 붉은 산딸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그 산딸기는 호랑이가 겨울 내내 양지 바른 곳에 몰래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다시 등에 태워 마을 어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호랑이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구해온 산딸기를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 후로도 호랑이는 가끔 며느리의 집 주변을 맴돌며 굳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묵묵히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종족을 뛰어넘는 효심의 힘과 감동적인 보은의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